조선시대 때 전쟁을 맞이했던 임금 선조도 군대를 육성하고 무예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단한 공력을 쏟았던 임금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사실은 선조는 좀 비겁했잖아요. 그죠? 자기는 도망가고 아들 광해군한테 군대의 모집과 지휘를 맡기고 사실은 본인은 명나라에 건너가려고 준비를 했던 인물이지만은 이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는 입장을 바꿔서 대단히 군대 육성에 아주 적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호신설을 구입해갖고 당시 영의정이자 군사를 총지휘했던 도채찰사 유성룡한테 전달해가지고 이 책이 바로 승리의 비결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한번 검토해서 군사한테 알려주도록 해라. 그랬고 유성룡은 바로 한교를 이렇게 선발해서 이 책을 편찬하도록 합니다. 특히 군사들한테 당장 급한 군대를 편제하는 부분들을 번역해가지고 훈련도감을 창설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살수제보라는 부분들을 번역해가지고 무예제보를 번역했고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책도 출판했고 당시 훈련도의 군사들도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들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 유성룡이가 이제 그 당시 동인이었잖아요. 그죠? 서인과 동인이 전쟁 중임에도 상당히 대립을 했었는데 이렇게 유성룡이 비난을 많이 받아갖고 전쟁을 훌륭하게 수행했음에도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아무튼 그 훈련도감의 책임자에서 해직되는 상황에도 선조한테 특별하게 요청해요. 이 한교만큼은 이 친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임금님께서 끝까지 보호해서 이 무예제보 편찬하는데 책임질 수 있도록 임금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특별 당부를 할 정도로 했고 선조 역시 그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무예도 통제의 기본이 되는 무예를 이렇게 정립을 하는데 선조가 상당 부분 기초를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신분이 취약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입신양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특히 천인들 같은 경우에는 천민에서죠 평민으로 이렇게 신분 해방을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해갖고 상당 부분 해방이 된 경우들도 있었는데 선조의 이제 큰 장점은 그러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무예를 이렇게 잘 돌아갈 때는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완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입을 싹 닦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병장들 단 한 명도 그죠?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 신분 양인으로 면천해줄게. 그래서 천인 신분을 벗겨줄게. 이러한 약속들도 제대로 안 지켰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것은 오직 명나라 군대의 도움이다. 이런 정말 망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무예의 기초를 세우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선조였다. 또 선조는 그러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성룡이나 이원익이나 이항복이나 이덕현 같은 그런 뛰어난 문신들이 곁에 있었고 또 이순신이나 정기용이나 황진이나 뭐 정말 많은 곽재우 같은 뛰어난 장수들이 보좌했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 자, 다음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데 큰 활약을 했던 왕자가 바로 광해군입니다. 그죠? 광해군은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분조라고 하죠. 이 조정을 둘러 나눴던 것을 분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조는 지금 평양에 갔다가 안주에 갔다가 의주로 튀었고 이 대신 일부의 신하들을 끌면서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을 지휘하면서 왕실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백성들한테 알리면서 안심시키면서 군대를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던 결국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던 인물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1608년에 이제 제위를 하지만은 그리고 3년 뒤인 1610년에 무예제보 번역 속집을 편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경 이렇게 해갖고 월도 이런 같은 무예를 이렇게 또 권법 같은 무예를 또
보관했습니다. 요 책임이라는 부분은 이 한교와 함께 우회제보 번역 속집을 편찬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남한산성에서 김상은하고 대립했던 인물이 누구죠? 생각나나요? 예. 최명기의 아버지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광해군도 이렇게 군사 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위기 때 도와줬던 명나라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때 후금이 바로 했고 군사적으로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까 명나라가 자신들의 군대로서 후금 군대를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조선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광해군은 13,000명의 병력을 파병을 해요. 도원수 광홍립과 부원수 김홍석, 아까 말씀드렸던 김홍석입니다. 평양성 발안의 영웅이었던 김홍석을 비롯해갖고 13,00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사로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그때 전사했던 명나라 장수는 바로 조선 병자호란 임진왜란과 정유대란 때 활약했던 유정, 80건의 칼을 휘둘렀다는 유정 같은 장수들 다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우리나라의 강홍립과 김홍석은 결국 포로가 되죠. 자, 그러나 이제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하면서 전쟁을 경계했습니다만은 광해군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광해군은 인조대에 큰 변화가 있죠. 인조대의 큰 문제는 바로 전쟁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1627년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1630년 이러한 전쟁을 불러들였고, 그것보다 더 결정 뼈아픈 것은 바로 반정공신이었던 이괄의 남으로 평안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금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평안도 황해도의 최정의 병력이 거의 다 사라지는 그런 뼈아픈 일을 바로 제위 1년 되는 해에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창설해요. 영청, 중용청, 수어청, 오이청 막 같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군정들이 다 반정주역, 이기나 김유 같은 반정주역들의 사병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조직적으로 국방에 도움이 못 되는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더더군다나 뼈아팠던 부분은 바로 병자호란 패배한 다음에는 바로 강화도, 서울, 황해도, 평안도의 모든 방어성들은 이 성가피, 그러니까 숨어서 총을 쏘고 활을 쏘고 했던 그런 걸 다 끌어버려요. 우리 군대의 힘, 우리 군대의 손으로 청나라 군대의 감시하에 이러한 치욕을 겪습니다. 자,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이 형님이었던 소현세자를 대선해서 왕이 옵니다. 소현세자가 이제 상당히 어떤 변화하는 시대를 읽고 청나라를 마냥 절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선진기술을 수용하고 우리도 정말 힘을 기를 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효종은 우리를 치욕을 안겨줬던 청나라에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효종 임금으로 있는 동안 효종이 평생 생각했던 왕이 바로 효종이었죠. 그럼 효종은 바로 북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학자들은 정말 북벌을 정말 듣는 것인가? 내부 단속용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효종실록을 잘 읽어보면은 정말 효종은 북벌의 모든 것을 투신했던 임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효종을 도왔다는 송시열이나 송중길이나 이런 분들이 효종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반대했던 것이죠. 자, 효종이 되면서 정말 특별한 일들을 거칩니다. 바로 지금 현재 훈련도감, 의영청, 충중청, 수어청 같은 데는 군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군대가 다 문신들, 특히 인조반정의 주역이었던 공신들한테 넘어가 있어서 가지고 이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교적으로 참 특히
적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표종 과감하게 이제까지 훈련대장은 늘 문인 출신을 했는데 문인 출신의 이완을 훈련대장으로 처음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진정한 장군을 훈련대장으로 임명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수원부사를 지냈던 유혁영, 그때 군기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수원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표종이 크게 칭찬하면서 유혁영을 무성지로 삼았다가 의영대장으로 임명을 해갖고 이완과 유혁영을 북벌의 이제 쌍두마차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했던 일들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완과 유혁영이 서로 결의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뒷조사하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우리가 대장으로 있는 한 하지 말자 해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차례라고 했는데 서로를 감시하고 허정을 캐는 그러한 못된 풍습이 군대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 제대로 이제 군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던 것이 바로 표종대입니다. 또 하나 이때 무기 개발에 아주 적극 나섭니다. 특히 화기 개발에 적극 나서고 특히 훈련대장에게는 뭘 겸임하도록 했냐면은 공조판서를 겸임하게 해요. 그러니까 훈련대장이 거의 다 공조판서를 겸임하면서 이런 광석을 채취하고 화약을 개발하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대장한테 권한을 실어줘서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헌법인 제도권, 봉국권 같은 우리나라의 무예를 적극적으로 발굴 정리해가지고 보급합니다. 또 하나는 임금이 친히 있는 데 대해서 창술과 검술을 실력을 겨루는 관무제. 임금이 직접 끝날 때까지 자리를 같이 해요. 보통 3, 4일 동안 여는데 이 관무제를 다시 표종이 적극적으로 활용해갖고 무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조도 무예동 통지 서문에 바로 이러한 무예가 다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는 바로 표종 때부터였다라고 무예동 통지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종의 아들이었던 현종대는 북벌이 이제 표종기금에서 끝났고 군사력이 약해졌다라고 일방적으로 역사학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는 정말로 잘못된 표면적인 평가입니다. 바로 훈련당한 병력도 현종 때는 표종 때까지 5천이었던 것이 7천으로 늘어났고 이 경기도 특히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병력도 5천 병력이 상시 병력이 주둔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성장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훈련대장 유혁연이 이때 특히 활약을 하는데 현종대의 이완은 우회적으로 승진을 합니다. 아까 최윤덕이 무인으로서 세종대의 정성에 올랐다면 근 300년 뒤에 그 이완이 정성을 오른 인물이에요. 그 사이는 정성을 올랐던 인물은 다 문인이었죠. 그랬던 무인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종시대의 최윤덕 그리고 현종시대의 이완이라는 분들입니다. 자, 유혁연은 이 표종, 현종, 숙종대까지 계속 훈련대장을 하면서 이러한 군사정책의 중심에 섰고 무예를 특히 보급하는데 아주 핵심의 역할을 해내고 훈련별대를 창설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한 공간개발을 적극 나서가지고 진료원 총기를 또 화약을 개발해갖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우리 무예를 갖다가 이제 관무제 과목으로 정식적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으로까지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바로 현종때였다. 자, 다음 현종의 아들인 숙종. 숙종대에 많은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바로 이제 황국 정치라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정치를 하는 세력을 갖다가 확 바꾸고 새로운 세력을 완전 다 배치를 해가지고 이전 정치하던 사람들한테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었던 상당히 정치적으로 비극적인 시대가 사실은 숙종되었습니다. 대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으나 그래도 백성들한테는 상당히 신경을 썼던 시대가 숙종되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숙종대에서 남겼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유산은 자기의 증손자인
정조시대까지 그 휴정이 이어졌죠. 자, 이때 숙종대에 명나라에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명나라, 청나라에 반발했던 한족을 중심으로 청나라의 남부에 있던 세 개의 큰 번이 가장 군사력이 많았던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북경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숙종대에 바로 3번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북벌을 수용을 하자라는 논의가 일어났고,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은 1만 6천 명의 무인을 과거에 급제시키는 만과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력을 통해 한 10만 병력을 하여튼 준비를 해자 하는 상당히 조선 왕조 때 가장 급격하게 군사력을 확충했던 시기가 바로 숙종대였다. 그리고 1682년에 금이영을 창설해가지고 5군령 체제가 완성된다. 바로 훈련도관, 의영청, 금이영, 총융청, 수어청이라는 5군령 체제를 완성했던 데가 숙종대였다. 그리고 이 봉국권이나 제도권 같은 그 무예를 이렇게 군정에 적극 보급했던 훈련대장 외경은 외경을 익히기 위해서, 새로운 외경을 익히기 위해서 김청현이라는 무사를 외관에 밀팔시켜가지고 익혀오도록 했고, 이것을 또 군사한테 보급까지 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숙종대였고, 숙종이 직접 나서서 기창을 한무제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제도까지 설명할 정도고. 자, 숙종의 아들이었던 경종, 영종. 우리 경종은 짧은 기간 동안 제위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만, 경종조차도 관무제를 시행해가지고 무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에 없습니다. 영종은 경종의 죽음으로 탕평책을 시행하고, 특히 이와 이인자의 난을 겪잖아요. 1728년에. 그렇게 하면서 특히 내부적인 안정을 위해서 탕평책을 설치를, 실행을 하는데, 그래서 소론, 노론, 남인, 소부, 이런 다양한 이러한 계파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면서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강화했던 시대가 정조시대, 영조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예 신고를 편찬했고 속대조를 편찬하면서 이러한 무예를 갖다 관무제로 법제화하는 데 이렇게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더군다나 병조판서가 직접 금이영이라는 군대를 지휘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용호영을 창설해가지고 용호영도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정조입니다. 바로 이제 정조 이전까지의 이제 국왕들이 어떻게 군사정책을 실행을 했는가를 임금별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